자, 오른쪽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가보겠습니다. 자, 내국법인하고요. 일단 외국법인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국내외 모든 소득, 첫 번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여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쪽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하지만 이쪽은 소득 원천설이기 때문에 모든 순자산 증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제 여러분 유예세니까 한번 응용된 케이스를 해볼게요. 갑이 있어요.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나는 대주주면 세금 왕창 내죠. 너무 싫어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A 법인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겟이 있어. 타겟. 상장사. 타겟이 있어요. 그럼 난 대주주가 되기 싫다고 상상을 해봐요. A 법인에다 돈을 꽂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식을 사서 막대한 차익을 일으켜요. 그래 봐야 바보짓 한 거죠. 돈이 들어올 때 법인세를 낼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돈 들어갈 때도 또 법인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죠. 여기 법인세 내고 여기 또 배당 또 내야 되고 난리도 아니잖아. 한 번만 생각을 해요. 비법인을 만들어요. 외국에다 만들어요. 케이만군도 뭐 이런 데다 돈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을 사요. 지분 25% 아래면 세금 안 내요. 아예 국내세법에 따라. 이해하셨어요? 대부분은 주식의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법인 여기서만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막대한 차익을 내도 여기서 세금 하나도 없어. 이해하셨어요? 그 나라에서도 법인세가 없다고. 그런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져오는 건 꼭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돼요. 홍콩, 맨하탄 이런 데 계좌만 뚫어 놓으면 거기다 돈만 송금할 수 있으면 거기서 계속 돈이 파킹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이걸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들어봤어요?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인 거야. 검은머리 외국인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얘네들이 사면 외국인 투자자 들어왔다라고 뜨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 세금도 없어. 짜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비법인이 외국에 있더라도 이걸 내국법인으로 간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걸린 거야. 이 외국법인의 대주주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거 껍데기밖에 없는데 의사결정 다 어디서 해? 여기서 하죠? 한국에서. 너는 껍데기만 저기가 있지 한국에 있는 법인으로 취급하겠다 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는 법률로만 가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즉 본점이 비영리라면 주사무소가 한국에 있는지 다른 나라에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본점 소재지 주의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설립 중거법 주의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등기 쳤느냐만 가지고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실질적 관리 장소예요. 그 실질적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건 불명확한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실질적 관리 장소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앞에 친구 뭐가 되겠어요? 실질? 너 실질 과세 아주 꽂혀. 너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친구는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어요? 응? 그치, 그치. 관리죠, 관리. 관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관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니지먼트가 어디에 있냐 이거지, 매니지먼트가. 즉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사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 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외국법인하고 내국법인 첫 번째 구분 실익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국법인은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고, 내국법인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런 걸 속인주의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외국법인은요, 속지주의죠. 우리나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걸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주의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도 중요한 거죠. 내국법인은 순자산 증가로 인한 소득을 다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범위의 문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과세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법 4조에 보면 과세소득의 범위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조 1항에 내국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선생님, 미완료는요, 그건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제도예요. 법인세법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있다가 올해 이렇게 없애버렸어. 그냥 조특이다, 조특이다. 자, 4항에 보면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랑 비교해 보면.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범위가 다르다. 청산소득이야. 우리나라에서 청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국법인만. 자, 구분 기준이 중요할 텐데 정의를 보면 내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거기에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말이 나온 게 1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그냥 법인 또는 주사무소 이렇게 돼 있었어. 이해하셨죠? 두 번째, 외국 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본질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의 절반 넘게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거잖아. 진짜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다 내국법인을 만들어요. 지점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별로 없어. 외국 법인 중에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지점으로 들어와서 사업하는 애들은 금융기관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아니면 이런 애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AS만 하는 거야. 그걸 업종 표준산업분야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그래. 이런 두 가지 업종만 지점이 있어. 브랜치가. 그래서 나도 지점을 몇 개 하거든. 그럼 지점을 해보면 그런 업종 이해는 없어. 금융기관 내가 이제 안 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들어오면 브랜치야, 여러분들. 그렇죠? BOA 뭐 이런 애들 들어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들어봤어? 브랜치야, 브랜치. HSBC 들어봤어? 그것도 브랜치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외국계 은행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거 중에 내국법이 하나밖에 없어. 시티뱅크밖에 없어. 시티은행. 옛날 한미은행 인수해서 그냥 들어왔거든. 그 전에도 브랜치였고 다 브랜치야. 그래서 외국법인 내가 옛날에 딜로이트에서 할 때 브랜치 요거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지배인이라 불러 다. 상법의 용어야. 상법. 영업소의 짱을 지배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들은 다 지배인님이라고 불러. 지배인님. 그 술집 지배인이 아니야. 사장님을 다 지배인이라고 부른다. 그쪽에서는. 이해하시겠죠? 나 이제 하는 애들 중에 외국에 있는 애들 AS 해주거나 아니면 약 같은 거 있어. 약. 그 전 세계 제일 큰 약 제약 회사 중에 브랜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약 먹잖아. 알약 같은 거 먹잖아요. 가루약 같은 거 먹잖아. 그럼 가루약 먹으면 쓰잖아. 근데 좀 덜 쓰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 코팅을 입혀요. 코팅. 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넘버1인 회사가 있어.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코팅 약 같은 걸 팔고 그걸 AS 해주는 거야. AS. 이해하셨어요? 여기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애들 파견해서 그런 게 지점이라고. 그럼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상태는 대부분 투자해서 돈 버는 거야. 투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나가는 게 제일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투자해서 돈이 들어올 때 핵심은 뭐냐면 무슨 파트너 이렇게 들어올 때가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아는 펀드라고 들어봤죠? 펀드 형태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대부분은 펀드로 많이 들어온다고 현실에서. 그럼 그 펀드 파트너스 뭐 이렇게도 들어오거든. 이 펀드가 과연 법인이냐 이거야. 과연.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지. 내 옛날에 딜로이트 있을 때 론스타를 했었거든. 얘를 론스타를 그때 론스타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이제 법인도 있긴 있지만 실제 돈 들어오는 건 론스타 USA가 들어온다고. 그럼 거기 뒷배에 있는 주주들 명단이 있어. 한국 사람이 엄청 많아 실제로는 보면. 다시 봐봐요. 여기 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타겟 회사를 두고 있고 펀드가 들어오는 거야. 펀드. 그럼 펀드를 만약에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죠? 펀드를 법인으로 보면 여기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야. 즉 외국 법인이 돈을 벌어간 거야. 더 중요한 문제는 펀드가 소재한 국가와 우리나라의 조세 조약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율이 빵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그런데 만약에 펀드가 법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즉 도관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법인이라는 건 실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도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 펀드 단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뒷단에 있는 갑을 병 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들하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얘들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배운 거하고도 비슷한 거야. 이익의 분배가 확인되는 경우 법인 아닌 단체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세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법인 아닌 단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이면 이익의 분배 비율이 확인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법인 자체가 되니까. 원래 법인도 이익을 분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으로 인정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잖아. 그럼 가보면 의 볼게요. 그래서 외국 법인은 두 가지가 쟁점인 거야. 하나는 이게 실질적 관리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뭐야? 제가 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설립 준거법주의와 실질적 관리 장소에 따를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설립 준거법 기준으로만 보면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본점만 어디에다 놓으면 돼. 외국에다 놓고 활동은 다 우리나라에서 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맨 아래 보면 외국 법인의 제한적 납세 의무 규정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관리 장소의 개념이 필요하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외국 법인도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다 과세하면 조세피가 쉽지가 않아. 우리나라에서 버는 거잖아. 아니 우리 국세청 우리 나와바리에서 애들이 벌어간 돈에 대해서는 좀 갖고 싶을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단 무조건,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실질적 관리 장소의 개념까지 절충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질적 관리 장소가 무엇이냐? 방가로 2번 있죠. 2번. 그래서 이것도 제 동처바 하고 할 때 다 암기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암기 써놓고 그랬을 거야. 근데 나왔으니까 올해 다시 나오긴 힘들어도 그래도 인생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상식으로. 그래서 파란색만 보시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보시면 그에 대한 판단은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 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건 매니지먼트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가로 3번에 보면 외국의 단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단체. 그 단체가 이제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느냐, 인격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법인이라 하더라도 동업기업 과세 특례 받아서 직접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다른 나라 단체 또는 법인을 우리나라 법인세법 과세 대상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제 연역이 있었던 거죠. 자, 보시면 이게 론스타 사건 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론스타 펀드가 있어. 미국의 텍사스에 펀드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세할 거냐, 펀드 그 자체에게 과세할 거냐 이슈가 있었던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세청이 얘들을 잡았던 거야. 얘들을 밑단에 있는 애들. 그랬더니 론스타가 우긴 게 뭐냐면, 우리는 파트너십인데 권리 의무의 독자적 주체가 된다. 이 펀드는. 이해하셨어요? 펀드 자체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펀드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왜 얘네들을 잡냐? 삼성전자의 주주를 잡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삼성전자 법인세 내야 되는데, 야 삼성전자 주주를 다 모여봐, 니네 세금 내, 이 얘기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 그랬냐?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야.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라 그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얘들도 법인 맞다. 그러니까 펀드하고 직접 얘기하지 여기 밑에 애들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그때 나왔다고요. 그래서 입법자들도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면. 근데 그게 이제 몇 해 지나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은 펀드를 만들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야. 과감하게. 라반, 케이만 다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계속 갔던 거야. 그랬더니만 또 대법원에선 이런 판례들이 줄곧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펀드 껍데기밖에 없지 않느냐.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밖에 없지 않느냐. 밑단의 애들하고 다시 얘기해라. 이해하시겠어요? 법리가 좀 바뀐 거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단체들이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바뀌어서 원래 시행령에는 총 4개를 두고 있다가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그걸 빼버린 거지. 그리고 그렇게 나서 2, 3년 지나간 거야. 지금 현재 상태가.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반가로 2번을 가보시면 시행령 2조 2항이 나와 있는 거야. 내 시행령 외우라는 얘기 잘 안 해. 작년에 동차 때도 요거는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있어. 책에 가면 다 있어. 요거. 그래서 자, 보시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없어진 거야. 여기 세 번째 말고 원래 세 번째가 그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의 단체를 법인으로 의제했었어요. 그런데 파트너십 등 법인격이 낮은 외국 단체에도 파트너십이 뭔지는 여러분 잘 몰라야 돼. 저런 애들을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구성원에게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삭제해 버렸다는 거. 삭제.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도 대법원은 뒤에 적은 껍데기 실질 과세에 따라서 뒷단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바꾼 거야. 행정부에서. 그래서 개정세법에 따르면 외국의 단체가 소송 등 주체가 되더라도 소득세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구성원이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가보면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나 아니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나 아니면 그러한 단체가 상법 등 국내 유사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교수님이 채점할 때 동그라미 1, 2, 3을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써도 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잘 쓰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